72세 박철수 씨는 40년간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모은 퇴직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하고 조용한 노후를 준비했던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지기 친구의 친구니까 도와달라는 한마디에 도장을 찍은 순간 그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믿었던 친구에게 철저히 배신당했지만 결국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박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인 박철수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40년간 반복했죠. 그렇게 모은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고 부인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40년 지기 친구인 김모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철수야, 급한 일이 생겼는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하더군요. 그 친구와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사이였어요. 서로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주고 아이들 돌잔치에도 참석하고 명절 때마다 안부를 묻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렵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3개월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런 것도 못 도와주면 친구라고 할 수 있겠냐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주저했어요. 보증을 서주는 것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친구가 철수야,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냐? 정말 형식적인 거야. 만약에 내가 못 갚으면 내 목숨을 걸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달리 부탁할 사람도 없다. 평생 친구로 지낸 우리 사이에 이것도 못 도와주면 나는 정말 끝장이야 라며 거의 울먹거리듯이 애원했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그렇게까지 간청하는데 도리어 제가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절대 안 된다. 우리 같은 서민이 보증을 서면 안 된다며 강력히 말렸지만 저는 결국 친구니까 한 번만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만 보증을 부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사업 자금이 아니라 도박빚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보증 금액은 8천만 원이었는데 제 퇴직금과 예금을 모두 합쳐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설마 친구가 나를 이런 위험에 빠뜨릴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보증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도 한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친구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면서 잘 되어 가고 있다. 곧 다 해결될 거다라고 했고요. 저는 안심하고 평소대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보증을 선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김모 씨의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었으니 보증인께서 대신 갚아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뭔가 잘못됐을 거야. 김 씨한테 연락해보면 금방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급하게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집으로 찾아가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나를 속인 건 아니겠지? 은행에서는 연일 톡촉 전화가 왔어요. 주채무자인 김모 씨가 대출금을 연체했으니 연대 보증인인 박철수님께서 대신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채무자한테 먼저 받아보시고 안 되면 그때 연락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은행 직원이 연대 보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라서 저희가 보증인님한테 먼저 청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연대 보증이 일반 보증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일반 보증이었다면 주채무자한테 먼저 가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연대 보증은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은행에서는 30일 내에 상환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믿고 선 보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할 수 없이 제 통장에 있던 예금 3천만 원을 먼저 갚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은행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갚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밟는 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강제 집행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 법원을 통해 고객님 집을 경매로 넘겨서 그 돈으로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다만 경매는 시세의 70-80% 정도에 팔리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 있고 경매 기록이 남아서 신용에도 좋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 집을 그대로 소유하실 수 있고 매달 조금씩 갚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라고 권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우리 집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니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집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왜 남의 말을 안 들었어요?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자식들도 알게 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요 라며 원망했어요. 결국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머지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며칠 후에 그 친구가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리면서 제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저와 보증 계약을 맺은 직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추가로 돈을 빌린 거였어요. 같은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대출받았는데 기존 보증인인 박철수 씨가 이것도 보증해야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보증 계약서를 다시 보니 향후 추가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친구가 제 신용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렸다는 거였어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2천만 원, 저축은행 대출 2천만 원. 모두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서명한 보증 계약서에는 근보증 계약이라고 해서 김모 씨와 은행 간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한도액 1억 원 내에서 연대 보증한다는 조항이 있었더라고요. 그 말은 친구가 처음 빌린 8천만 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추가로 빌리는 돈까지도 제가 보증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법률 용어를 전혀 몰랐고 친구도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만 했거든요. 총 빚이 1억 5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제게 닥칠 줄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경매 공고가 붙은 우리 집을 보면서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40년간 성실히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 친구 한 명 때문에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부인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고 자식들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망했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 70년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저희 부부는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친척들은 보증을 왜 섰냐며 우리를 외면했고 자식들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원망만 했어요. 결국 시내 쪽방촌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9평짜리 원룸에서 40년을 함께 산 부인과 마주 앉아 있으니 정말 처참했어요. 평생 남편을 믿고 따라온 아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게 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부인은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위로해줬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었어요. 저 사람이 보증 잘못 써서 전 재산 날린 사람이래. 친구한테 속아서 집까지 잃었대. 나이 들어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네 같은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그 친구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그 친구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새 차를 사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 사람한테서 보증을 받아서 돈을 모았나 봐라는 이야기도 들렸고요.
저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제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잠이 안 왔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40년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부인의 말을 들을 걸, 보증을 서지 말 걸, 친구를 믿지 말 걸. 하지만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죠. 더 힘든 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용역 일이나 청소 일을 해보려고 해도 나이가 너무 많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는 쪽방 월세와 최소한의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은 길에서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철수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는 눈빛에서 동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졌거든요. 나도 저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부인도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이 생겼는데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매일매일이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저를 속인 그 친구에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절망 속에서 1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야, 철수야, 너를 속인 그 김씨 새끼가 경찰서에 잡혀갔다더라고 알려준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숨어 다니던 놈이 왜 갑자기 잡혔을까 싶어서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저한테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거였더라고요. 피해자 중 한 명이 사기죄로 고발을 했고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 친구의 범행을 모두 밝혀낸 거였어요. 뉴스에서 그 친구가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1년간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저 나쁜 놈이 벌을 받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뻐하기는 이르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물어보니 제가 직접 고소를 해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꼭 그 놈을 혼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해 보더니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 같고 여러 명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썼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승소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어요. 1년 동안 속으로만 삭혔던 분노를 드디어 표출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제 저 놈도 내가 당한 고생을 똑같이 당해봐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그 친구의 실체가 더 자세히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 그 놈은 2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더라고요. 저만 속인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총 5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먹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고급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1채, 그리고 수억 원의 예금까지. 저는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그 놈은 제 돈으로 부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재판장에서 그 친구를 다시 봤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저를 이용만 할 속셈이었던 거였어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아십니까? 40년간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라고 증언했을 때 그 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판사님도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행위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최종 판결에서 그 친구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전 재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면서 드디어 속이 시원해졌어요. 이제야 정의가 실현됐구나 싶었거든요.
1년 반 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친구가 아니라 제 인생을 망친 원수였다는 걸 말이에요.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고 전 재산이 몰수되면서 저도 일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잃은 돈의 절반 정도인 7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어요.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뒤라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미천은 생겼습니다. 이제 72세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로 월 73만원, 주거급여로 월세 지원 30만원 정도를 받게 됐어요. 의료급여 덕분에 병원비 부담도 크게 줄었고요.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공원 청소하는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부터 시작했어요. 월 30시간,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는 활동이었지만 집에서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일하면서 다른 노인분들과도 친해지게 됐고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일하다 보니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지원했어요.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몸이 불편해서 거의 외출을 못하는 분, 자식들과 연락이 끊어져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화투도 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제가 겪은 일들을 들려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사이에서 박 씨는 믿을만한 사람이다라는 평판이 생겼어요. 어느 날 경로당 회장님이 저를 불러서 철수야, 너 요리 좀 할 줄 아냐? 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젊은 시절 부인이 아플 때 가끔 음식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했더니 그럼 우리 경로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요리하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오늘 국수 맛있다, 김밥이 정말 맛있네라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명의 뜻이 맞는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 카페를 만들어 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인분들이 편하게 와서 차도 마시고 간단한 식사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초기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었고요. 드디어 6개월 전에 실버 카페 온누리라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배상금으로 받은 돈과 정부 지원금,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어르신들이 모은 돈을 합쳐서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다른 어르신 3분이 서빙과 청소를 담당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저희 카페 이야기를 취재해서 기사로 내보낸 거예요. 72세 노인이 보증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역 사회를 위한 카페를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 기사를 본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 주셨고 지원금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되면서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오시고 대학생들도 공부하러 오세요. 특히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인기가 많아서 이제는 하루에 50명 정도가 찾아오십니다. 더 기쁜 건 부인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카페 일을 도우면서 활기를 되찾으셨거든요. 당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더 고맙죠. 자식들도 요즘에는 가끔 카페에 와서 도와줘요. 아버지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몰랐다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충격이 커서 원망을 했지만 지금 보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카페에 와서 위로를 받고 가실 때예요. 얼마 전에는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60대 분이 오셨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지금 저희 카페는 월 매출이 800만 원 정도 나와요. 4명이 나눠 가져도 각자 150만 원 정도씩은 벌 수 있거든요. 기초연금이랑 합치면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보다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돌이켜보면 친구의 배신으로 전 재산을 잃었던 그 일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집에서 TV만 보면서 무료하게 늙어갔을 텐데 지금은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저처럼 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하지 마시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실패를 경험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신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저는 끝내 다시 일어섰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